네, 안녕하세요.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업종 중에 그 꾼들이 있습니다. 꾼들. 부동산 업을 하시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꾼들과의 전쟁 일부라 그래가지고 그들만의 계약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들만의 계약 중에 이제 그 분양 대행사 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분양 대행사라는 거를 좀 이제 뭐 이쪽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겠지만 혹시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양 대행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양 상품이 있겠죠?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상가 등의 그 분양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문 업체입니다. 이 전문 업체로서 이 발주처라는 거는 뭐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뭐 신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발주처와 용역 계약을 한 다음에 이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분양 업무에 대한 그 대행 용역을 하는 그 분양 전문 용역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 전문 업체죠,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분양 사무실에 혹시 뭐 이제 뭐 집을 보러 간다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를 보러 만약에 뭐 분양 사무실을 갔다. 자, 이 분양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에 그 상담을 해주시는 그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상담을 한다든가, 뭐 유니트를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역 인근에서 뭐 이제 외부 홍보 활동을 하면서 유인물로 나눠주시는 분들 있죠. 예, 이런 그 외부 홍보 활동 등 그 현장 관련 모든 직원은 그 분양 대행사에 소속이 돼 있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르바이트 요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양 그 대행사의 소속 또는 외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80% 이상은 아웃소싱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 해당 그 현장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제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업 일정별 이제 근무 장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주거 상품 기준이고요. 신규 이제 오픈 현장이 있을 겁니다. 신규 오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모델하우스에서 좀 근무를 하죠.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 상품일 때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가 분양 사무실이라든가 컨테이너 쪽 이렇게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전에 미분양 현장이 있죠. 신규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청약에서 이제 미달냈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 청약이 미달나고 이후에 이제 미분양이 나서 뭐 준공 전까지 이제 뭐 이런 미분양 물건을 판다. 이랬을 경우에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그 분양 사무실을 놓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악성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고 나서 준공시까지 미분양이 되고,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미분양이 돼 있는 이제 이런 악성 미분양 현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 준공 후 미분양 때문에 오늘 이런 이제 그들만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좀 다룬 거고요. 요 사업 일정별로 나가는 것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준공 후 미분양 현장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현장 내에 있는 단지를 상가라든가 또는 그 샘플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미분양 세대 안에 사무실을 두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일정별 근무 장소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일정별 그들만의 계약, 자, 각 뭐 오픈 현장, 그 다음에 준공 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이렇게 세 개의 크게 사업 일정을 나눴을 때 일정별로 이제 그들만의 계약이 있어요. 대행사들이 하는 계약이. 예, 이게 뭐가 있냐? 우선 그 신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현장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러니까 오픈 현장이라 그래가지고 초반에 뭐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오픈바래라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처음에 사람도 많이 몰리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그 발주처에서 그 대행사들을 조그마한 업체들을 쓰질 않아요. 대부분 회사 규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업체 실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소개를 받더라도, 뭐 이렇게 기관들이라든가 업체한테 소개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검증된 업체가 좀 투입이 돼서 좀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행사들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주택건설 사업 면허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런 청약이라든가 뭐 당첨 관련된 이런 청약 업무를 볼 수 있는 이게 법으로 좀 개정이 됐거든요. 주택법이. 요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신규 오픈 현장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그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행사 투입 금액이 가장 높게 들어가는 그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인건비만 80% 이상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청약 그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뭐 청약 받고 그다음에 분양 계약까지 한 두 달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달 안에 이거를 100%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거에 맞는 뭐 상담 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 도우미 업체랑 별도로 계약을 해서 도우미로 투입한다든가 외부 홍보라든가 뭐 아르바이트 요원이라든가 이 모델하우스에 분양 관련된 모든 그 인력을 분양대행사가 다 이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 인건비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최소한 4, 50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 목표 분양치까지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전 마케팅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좀 손해를 보겠죠. 어느 정도 그 목표치가 못 올라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픈 현장에 들어갈 때 나름 조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업체 뭐 규모도 좀 있고 발주처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업체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신규 오픈 현장에서 대행사가 크게 사고 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나타나는데, 자, 준공전 이제 미분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청약 일정이 끝났어요. 근데 뭐, 1, 2순위로 미달이 되고, 정당 계약일 때 이제 계약이 많이 안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뭐, 계약이 뭐, 한 30%밖에 안 됐다. 자, 그러면 700세대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미분양이. 그러면 정당 계약일이 끝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분양 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이때부터 선착순 뭐 진행을 하면서 그뭐 지역민들이든 이제 외부 사람들이든 뭐 이렇게 또 인력도 더 집어넣고 분양을 하겠지만 이런 기간이 길어야 한 3개월 정도면은 이제 이런 그 미분양 그러니까 오픈 후 미분양이 끝나는 거고 보통 공사가 한 이제 3년 정도라고 걸린다고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준공년 미분양이라는 거는 오픈을 하고 나서 뭐 1년 이내에 분양하는 미분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이후에 이제 준공시까지의 장기적인 이제 준공전 미분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신규 분양했던 이제 그 분양사들이 교체가 될 거예요. 네, 이런 교체가 되면서 뭐 이 준공 전까지 이제 이걸 계속 팔아야 되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 업체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침체가 되고 오래 가면은, 일단은 분양 수수료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초기에 뭐 100만 원 줬다. 그러면은, 뭐, 미분양 나면은 뭐, 최소 2배 이상은 주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뭐 100만 원 이상은 더 받겠지만, 일단은 그, 오픈할 때의 그 분양 수수료보다는 계속 분양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조직 분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분양 직원도 영업 직원도 뭐 50명 이상, 100명 이상, 뭐 규모에 따라서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죠. 현장 규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외부의 전문적인 조직 인력들을 넣으려면 그 각 영업 조직들도 자기네 팀들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본부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나가는 기본 단가가 요즘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가 올라가는 만큼 또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 또 사업비는 더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뭐 이득금이 좀 깎일 수도 있겠지만, 예, 우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선은 뭐 영업인력 조건에 따라서 그 신규 현장 대비해서 분양 수수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오픈 때는 광고를 많이 지원을 하지만, 미분양일 때는 특별히 광고 지원이 없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수수료를 많이 올려주는 만큼 대부분 분양 대행사에서 기본적인 인터넷 광고라든가 뭐 전단지 유인물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이제 하게 하면서 위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내려주겠죠. 그 발주처에서는 그러다 보니 대행사들도 인원이 뭐 100명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그 영업 직원들 또 밥값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일비라 그래가지고 뭐 밥값이라든가 뭐 지방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숙소비도 줘야 돼요.
그러면은 말이 100명이지 그냥 10,000원씩만 줘도 하루에 100만 원씩 그냥 그 돈이 경비가 깨지는 거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럼 한 달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근데 뭐 단순히 지금은 뭐 10,000원 경비 주는 것도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만 원 이상인데 거기에 숙소비까지 지원한다 그러면은 한 달 경비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1억 이상은 아마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날아갈 거예요. 그 경비가.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뭐 미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경비를 받쳐주고 현장을 무난하게 가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이 대행사들이 사실 운영비 빼고 뭐 수수료 빼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남는 그건 아니에요. 단기간에 끝나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분양이 돼서 계속 가다 보면은 대행사들도 결국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이 이제 부족하게 될 경우에 그 외부에서 이제 제3의 투자 유치를 나름대로 합니다. 아니면은 대대행을 줘요. 이런 이제 분양권 없다고 대대행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이런 이제 그 대행 계약사라든가 뭐 모든 계약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제3자에게 권리양도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현장에 대해서 분양을 땄다. 그럼 내가 지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A라는 현장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 계약을 딴 권리를 제3자한테 이거를 파는 거예요. 판다는 게 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권리를 있으니 야 네가 이걸 하면서 나 얼마만 주고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둘만의 별도의 이제 임명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좀 돈을 땡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내가 이거 뭐 현장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필요하니 네가 좀 투입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고 진행하는 해서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좀 하자가 나버리면은 나중에 좀 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전 미분양일 때 대행사들이 이제 물론 이런 업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업체들이 좀 있고 특히 조직 분양을 들어가는 좀 검증 안 된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이 설명을 내가 오늘 제가 좀 왜 드리냐면은 기존의 그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메일로도 이렇게 많이 좀 물어보신다든가 뭐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사례로 어디 현장에 들어가는데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유치를 해달라고 돈을 좀 투입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좀 자문이 와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왜냐면은 대행사라는 게 대행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현장을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쫓겨나는 거죠. 발주처한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기간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이런 운영비만 조달해 뒀다가 대행사는 시행사야 뭐 준공 때까지 끝나고 나중에 자기가 마무리하지만 뭐 분양대행사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잠깐 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업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오면은 투자했던 사람은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돈을 어디서 받냐고. 다 손실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주변에 어떤 아시는 분이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투자 유치를 해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분양 현재 뭐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메이저 업체가 됐건 큰 업체가 됐건 이런 뭐 이렇게 비슷한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부동산을 직접 하시는 분이 뭐 분양 대행권을 따는데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번 듣고 잘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중공 미분양이 이게 제일 발생해 이게. 예, 중공 미분양. 자, 아까는 지금 이제 뭐 주택 경기가 꺾이니 뭐니 지금 이미 금융권에서는 뭐 금리가 기준금리 올라가고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일반 그 개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좀 몸을 낮춰서 해라 뭐 이런 좀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 주변에 좀 이렇게 지인분들께서.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현재 뭐 대구가 미분양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미분양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든 2년 뒤까지 계속 미분양이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준공은 미분양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악성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사실 준공은 미분양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시행사는 거의 가져갈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시행사 이득금은 거의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도 에코티라도 빼가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공사비 부분도 아마 정리가 안 됐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사업 부도를 공사비로 확보해 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겠지만 100% 확보는 아니니까 뭐 시공사도 보통 10%든 20%든 이제 물려 있겠죠, 이 현장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미분양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해서 이제 뭐 공사비라도 먼저 가져가고 준공 뭐 담보대출 받아서 뭐 PF를 갚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현장에 대한 사업 구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선은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거는 시행사는 거의 남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는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대주단이든 시공사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거의 손을 놓습니다, 사실. 예. 그러다 보면 우선은 뭐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시공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가불이 바뀐 거죠. 시공사는 뭐 시행사는 이미 다 날라갔고 막아졌고, 그러면 이제 시공사들은 자기네 공사비 회수해야 되니까는 뭐 은행 빚 까고 나머지는 다 공사비 먼저 회수로 가져가야 되니 시공사가 주력을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할인 분양을 좀 하겠죠. 분양가가 비싸서 뭐 안 나갔을 가능성이 크니까 기본적으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할인 분양을 좀 합니다. 원가보다 좀 싸게 파는데, 자, 이 할인 폭이 몇 프로냐, 뭐 10%냐, 20%냐, 30%냐에 따라서 이 분양 수수료도 달라지겠죠. 많이 깎아주면은 뭐 수수료 좀만 줘도 되지만 좀 어중간하게 깎았다, 아니면은 뭐 좀 덜 깎았다, 그러면 수수료를 그만큼 더 준다든가,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만큼 인원을 그만큼 많이 넣어라 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할인 분야 그 조건에 따라서 분양 수수료는 좀 차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미분양은 신규 오픈 현장에 대비해서 분양 대행사를 넣을 때 검증 수준이 좀 낮아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발주처가 이미 망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미 망가져서 자기는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예,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뭐 거의 손을 놓는 입장이니까, 뭐 자기가 자체적으로 시행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제 뭐 시공사라든가 뭐 대주단에서 이제 조금 위주로 하겠지만, 물론 이제 뭐 시공사들도 자체 사업 많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던 오래된 큰 메이저 업체들은 뭐 분양 자체적인 분양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공사들은 사실 공사만 하다 보니 이런 또 분양 쪽을 모르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검증 수준이 낮은 업체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어떤 이렇게 인간미에 넘쳐가지고 어떻게 엮여갖고 들어온다든가, 누굴 뭐 형동생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대행사라는 거를 이런 그 실력이 검증 안 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자, 참고로 요거는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 얘기고요. 요즘엔 이러진 않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교통정리도 좀 하고 정리를 했던 사례인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 이 당시에 겪어가지고, 이게 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거의 10년 됐지만은.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자, 우선 그 발주처랑 이제 만약에 시행사가 뭐 내가 남는 게 없든 있든 간에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버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발주처와 그 계약을 했죠. 대행사가. 원대행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A라는 대행사가. 자, 근데 이 원대행사가 발주처와 모르게 제3의 회사와, 그러니까 제3회사라는 거는 뭐 A라는 예를 들어서 K라는 대행사가 이제 원 대행사라고 가정하자고요. K라는 대행사가 S라는 대행사 또는 부동산과 별도 계약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계약해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한 그 준공전 미분양에 얘기한 그 제3자 권리파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내가 이거 지금 분양권 땄는데, 내가 대행권을 땄는데, 야, 네가 와서 해. 그러면서 그 업체랑 별도 계약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 업체한테 뭐라 그러냐면 돈을 받아요. 야, 너 분양권 내가 땄는데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나 대신에 일단 공탁금으로
몇 천에서 몇 억씩 줘. 그러니까는 뭐 1억을 줘, 5천만 원 줘, 1억을 줘. 해갖고 돈을 받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군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두세 군데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라는 회사한테 각각 1억씩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분양권 땄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 여기 뭐 저기 뭐 중개법인 뭐 부동산 하는데 나 대행을 좀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잘은 몰라. 근데 이제 어떤 그 건설사 뭐 임원하고 내가 알아갖고 뭐 형 동생 하는데 거기다 부동산도 하고 나 대행도 많이 하니까 나 좀 줘보셔. 그래갖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내가 잘 팔게 해서 그럼 그쪽 건설사 임원 입장에서는 동네 부동산이고 중개법인 또 뭐 그렇듯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손님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그래 그럼 니네 한번 해봐라.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손님도 많다고 그래서. 근데 그 중개법인에서는 실적으로 대행을 잘 몰라요. 여기는 뭐 대행이라는 게 뭐 사람만 넣으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분양 대행도 만만한 업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받았어. 받아놓고 자기가 아는 이제 뭐 부동산 하다 보니까는 뭐 조마조마한 대행사들 좀 알겠죠. 뭐 그런 잔잔한 대행사들. 근데 그 대행사들도 사실 다 구멍가게들이거든. 이게 뭐 체계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요. 대행사들도. 자, 그런 사람들하고 뭐 안면 있고 형동생하는 사람들하고 야 네가 와서 이거 좀 해라. 나 이거 아파트 내가 뭐 저기 아파트 시공사 뭐 이렇게 임원하고 내가 친해서 형동생 하는데 내가 땄으니까 네가 와서 좀 해 이거 하면서 야 대신에 나 공탁금으로 5천원 1억만 줘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A, B, C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세 군데한테 받는 거야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자 자기는 그 돈만 받고 그냥 쓰기 바쁘지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대해서 이 분양 뭐 이거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야 니네가 알아서 해 놓고 그 밑에서는 자기가 뭐 5천원 1억을 주고 들어왔으니 열심히 또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조건이 많네. 조건이 많아요. 요구 조건이. 내 돈 들어갔으니까 자기 경비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러면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지방 현장에다 그러면 직원들 일비도 줘야 되고 숙소도 줘야 되고. 자 근데 중공업 미분양들은 빈입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 뭐 20명이든 뭐 10명이든 늦는데 숙소를 좀 제공을 해줘라. 빈집 있으니까 뭐 아파트 한두 개만 좀 줘라. 직원들 숙소하게. 그 다음에 이거 팔리면 우리가 청소 다 해줘. 깨끗하게 쓸게 하고 해가지고 좀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동산 처음에 분양권 땄다는 그 업체에서는 시공사한테 요청을 하겠죠. 근데 시공사도 뭐 빈집 많으니까 직원들 숙소로 쓰겠다는데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또 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주자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해줬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뭐 분양도 안 되고 뭐 계속 몇 개월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대행사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뭐 대행사 바꿔야 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여기 그 부동산 했던 사람한테 야 너 이제 나가라. 너 분양 실적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분양 대행권을 땄다는 이 중개법인 대행사가 밑에 공탁금 받아야 되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걔네가 나가겠습니까? 자기네 돈 준 게 있는데 안 나갑니다. 쉽게 안 나가요. 만약에 대행사가 빠졌다 그래도 그 밑에 직원들 있죠. 자 직원들은 뭐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겠지만 그런 뭐 공탁금까지 넣고 온 대행사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일비를 자기네 돈으로 대부분 안 주죠. 본부장들도 영업 직원 중에 이제 본부장들도 거의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또 대대대행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는 좀만 돈 챙겨가고, 뭐, 스스로 1,000만 원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는 막 100만 원 뛰기만 하고 밑에 내려주다든가, 내려주고 네가 다 저기 숙소는 내가 위에 얘기해서 해줄 테니까 경비 이런 거 네가 해. 하는 식으로 해갖고 본부장한테 또 넘기는 거예요. 근데 본부장인데 이 사람들은 다, 맨 앞에서 직원들하고 뛰는 사람들인데 쉽게 나가겠냐고. 숙소까지 다 이렇게 있으면 안 나가.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때는 제 기억으로 한 7세대인가가 유치권을 하고 있더라고. 직원들이 안 나가고. 네, 그래서 제가 한 5일 만에 다 정리해줬어요. 5일 만에. 4일인가 5일 만에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싹 빼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저도 이렇게 좀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이제 이번 이런 영상을 한번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뭐 분양대행사 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뭐 2부, 3부에서는 뭐 시행사도 있고요. 시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분양대행사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좀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걸로 해갖고 뭐 분양 방법을 해서 참 진짜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영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분양대 행사를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 이제 이런 사례,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들만의 계약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분양 대행사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주택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법의 그 제54조의 2에 보면은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 등 해가지고, 아파트 신규 분양 시에 자격이 있는 분양 대행자에게만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내용이 길어서 좀 간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 대행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자. 자, 요거는 이제 시행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통목공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면허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 면허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옛날에는 이런 자격 요건이 없었어요. 분양대행사가. 근데 최근에는 이 분양대행사가 신규 아파트 공급할 때는 뭐 청약 순위라든가 이런 가점 체크하고 하는 것들을 할 때는 이런 자격 있는 그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분양대행사 자격이 있는 업체들만 들어오다 보니 당연히 자본금도 뭐 최소 3억에도 5억 이상 있을 거고, 조직력도 있을 거고, 이런 메이저 큰 업체들만 등록하는 업체들만 오기 때문에 오픈 현장은 크게 사고가 없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분양 대행사 중에 90% 이상은 전문성이 풍부하고 건실합니다. 제가 아는 업체들은 많이 다 건실해요. 건실한데 이번 편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분양 대행사는 주택법 개정 전에 자격 요건이 없는 일부 소수 업체들이 발생시킨 문제점을 그 사례를 들어갖고 좀 설명한 것입니다. 것으로서 분양 대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편견은 없었으면 합니다. 없었으면 하고, 이런 점도 있다. 개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그들만의 계약이라는 거를 좀 했고, 그 다음 편인 2부 또 준비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